첫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톰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상자가 3개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산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산타는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톰을 보고 있었다. 톰은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산타를 보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우선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긴 바지가 나왔다. 톰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상자를 손에 들었다. 산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축구공이 나왔다. 톰은 더욱더 기분이 나빠졌지만 꼭 참고 제일 큰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자전거가 나왔다. 산타는 아예 눈밭을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해석. 아이는 2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다. 두 번째 이야기. 존은 어느 날 보아원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어째서 저에게는 파파와 마마가 없지요? 존의 부모님들은 존 내가 어렸을 적에 흑인 강도에게 살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째서 저는 걸을 수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 건가요? 그 강도에게 심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존은 흑인을 원망했다. 모든 흑인을 미워했다. 무리라고는 생각했지만 기회만 닿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범인을 죽여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기뻐하세요. 존, 당신의 눈과 다리가 나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은 우선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눈 수술을 한 다음 날 존은 나은 지 얼마 안 된 다리로 전철에 뛰어들었다. 해석. 존은 흑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에서 안 쓰는 물건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웬디, 그건 뭐야? 네, 선생님. 언니의 아이팟이에요.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했어? 네, 가져가도 되라고. 케니, 그건 뭐야? 네, 선생님 이건 형의 TMT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 네, 가져가도 되라고. 존, 그건 뭐야? 네, 선생님. 이건 할아버지의 인공 호흡기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이라고. 해석. 할아버지는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존은 그것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는 그 후 사망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수많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여각 광장에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난다. 소속, 마크도 없겠다 나타난 때도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노숙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으며 빵과 우유를 나눠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숙자 몇몇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다. 해석. 인신매매단이 노숙자를 납치하여 노숙자들을 죽여 음식으로 만듦.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고양이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벤치에 앉게 되었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너무 작게 말을 해서 무슨 소린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난 그 벤치에 앉게 되었다. 또 옆을 보니 그 남자가 또 작은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난 너무 궁금해서 그 남자의 소리를 엿듣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자기 옆에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다. 그 남자 앞으로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돼지, 라고 말하였다. 도통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다음부터 또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였다.
돼지, 소고기, 인간. 난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남자에게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그 기술에 대해 얘기를 듣고 그 남자가 아까 얘기한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돼지, 소고기, 인간. 난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을 뻔하였다. 해석, 그 기술이란 사람들이 오늘 먹은 음식을 알 수 있는 기술이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신흥 종교의 사제에게 상담했다. 제 인생은 이제 벼랑 끝입니다. 이제 끝인가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제는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의 종교로 오시면 인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석,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벼랑 끝이라고 말했다. 즉, 사제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나는 감금당하고 있다. 엄청나게 깜깜한 방에서 내가 지금 왜 여기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내 몸을 못 움직이도록 묶어서 놓았는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가끔씩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유심히 보다가 다시 검은 방으로 넣어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치겠다. 미치겠다. 라고 계속 외쳤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얀 빛이 내 눈을 자극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보인다. 그때 그 사람이다. 나는 묻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온다. 사람은 나를 보고 웃더니 식을 들고 나에게 온다. 며칠 뒤 나는 하얀 방에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고마워한다. 나는 어떻게 된 걸까? 3일 정도 지났나?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한다. 이 여자는 다 썼구나. 다른 여자를 구해봐야 하나. 지금 나는 검은 방보다 더 심한 곳에 있다. 그 남자가 나를 몇 번이고 확인하러 온다. 나는 죽은 것일까? 해석, 불법 장기 매매를 하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장기의 주인은 감금당한 여자다. 마지막 이야기.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미뤄뒀다가 토,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일까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 남편이 일어나질 않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데다가 나도 잠옷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으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찬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습니다.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석, 국화는 사람이 죽었을 때 놓고 가는 꽃이다. 그것은 남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빗소리에 묻혀 잘 안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해석: 주유소 주인이 소리쳤던 말은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담력 체험을 하러 나와 친구 A와 B 이렇게 셋이서 몇 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던 현가에 갔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던 남자였다며? 진짜 불쌍하다. 토막 살해 당했다던데. 나라면 저승에도 못 갔을 듯. 범인은 아직도 안 잡혔다던데. 이렇게 대화하며 현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생각보다 깨끗한 집,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넌 봤어? 아니, 나도 못 봤어. 넌? 나도 못 봤다. 니는? 나도 못 봤어.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살짝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안심했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해석: 사람은 분명 3명이 갔는데 마지막에 귀신을 봤냐는 얘기에 4명이 대답했다. 나도 못 봤어.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쇼핑센터의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쇼핑센터 측에서 평판을 두려워 입막음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소문이 점점 확산되자 인근 여고 학부모회가 해당 쇼핑센터에 전화로 추궁했다.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없습니다. 쇼핑센터 화장실은 CCTV가 있어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쇼핑센터는 문을 닫았다. 해석: 매일 그 직원은 CCTV로 여자들을 훔쳐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의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헌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던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해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고 이것이 항상 자신을 보고 있었던 시선의 정체였다고 생각했지만 거울 속의 시선은 본인이 거울을 보고 있을 때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가족이 계곡으로 놀러가고 있었다. 휴가를 갈 형편은 전혀 아니었지만 여름이니 무리해서라도 가는 것 같다. 가는 곳은 산속 외진 곳이라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산기슭 근처까지 오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렸다. 덕분에 가족들만 내리게 해주기 위해 버스는 정차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정류장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는데 속보로 아까 버스가 낙석 사고로 전원 사망이라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아내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라고 중얼거렸다. 남편은 바보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고함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울해졌다. 해석. 만약 그 가족이 계속 타고 갔다면 버스는 낙석 주의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해석. 사실 이 가족은 휴가를 떠나려 한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계곡에 단체로 자살하러 간 것이다. 6번째 이야기.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집에서 이상하게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목욕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부딪혀 넘어졌을 때는 살짝 놀랐지만 목욕을 끝내고 나와 불을 켰을 때 벽에 걸려있던 가방이 떨어져서 깜짝 놀라 넘어졌습니다. 해석.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목욕을 끝나고 나왔을 때 불이 꺼져 있었음. 7번째 이야기.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뉴욕 근처의 어느 주택가. 평화롭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는 만삭의 아내가 진통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허둥지둥 서둘러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내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듯 매우 위중해 보였고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날따라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져 도저히 차는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마침내 병원 근처에 오자 남편은 차에서 내려 아내를 들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었다. 병원의 의사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은 중년 여성이었다. 의사는 사색이 된 부부를 보자 능숙하게 움직여 즉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남편은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긴 시간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가 다시 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무사합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져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 아기와 차디차게 식어 죽어있는 아내였다. 의사는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나누자. 여덟 번째 이야기.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죽었다. 의사가 유족에게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요구하자 유족은 사인을 해야 할 곳에 사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의사 이름을 썼다. 가족분, 거기가 아닙니다. 거긴 사인을 적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해석. 사인이란 죽게 된 원인, 즉 의사 때문에 그 환자는 죽었다. 마지막 이야기.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이 있다. 3명의 여학생이 어느 날 그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무서워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뛰어갔다. 터널을 나오자 3명이 똑같이 말했다. 휴, 내가 가운데 있어서 다행이다. 해석. 3명이 있었는데 서로 가운데라고 착각했다면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는 누구였을까? 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개구장이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여러 번,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과 싸우기도 여러 번. 그래서 아이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저 약간의 찰과상만 생기기도 하고. 아이는 유난히 어린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날 아이는 새로운 놀이를 찾았다. 그건 바로 세탁기 장난. 아이는 세탁기 안에 들어간 후 친구에게 세탁기를 가동시켜 달라고 했다. 세탁기가 가동된 후 친구는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미지근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세탁기 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점점 어지러워했다. 물이 코 속에서 맴돌이를 했다. 아이는 뱃속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번 세탁 때 다 사용되지 않은 세제 찌꺼기들이 물에 녹아 나왔다. 이 또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입에 거품이 차올랐다. 친구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 안 지나 집 안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집에서 부업 중이던 엄마가 비명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갔다. 세탁기 앞에서 아이의 친구가 구토를 하며 울고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아이가 관절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꺾인 채로 들어있었다. 엄마는 울먹울먹한 눈으로 아이를 세탁기에서 꺼냈다. 엄마의 입엔 보일락말락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해석: 아이는 유난히 어린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부터 짜증나게 변기가 막혀 있었다. 여보, 아침에 화장실 누가 썼어? 아까부터 혜정이가 화장실에 있던데요. 왜요? 변기가 막혔어. 내 중학생 딸내미의 짓인가 보다. 일을 봤으면 뒷처리까지 깔끔히 해야지. 괜히 짜증이 났다. 요새 사춘기라 그런지 반항도 늘고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딸내미 얼굴 보기도 힘들다. 아내 말로는 살도 갑자기 많이 찌고 학교도 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 사춘기라 참고 있었는데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 나중에 혼쭐을 내주던가 해야지 원. 이 딸내미 어디 갔는데? 괜히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풀이를 했다. 몰라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밖으로 나가던데요. 뭘 했는지 꽤 오래 있던 것 같던데. 하 젠장. 변기를 막히게 했으면 뚫던가 뚫기 힘들면 말이라도 하던가. 근데 혜정이 얘 치질이가 물이 왜 이렇게 시뻘게 잘 뚫리지도 않고. 하 진짜. 변기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다가왔는지 고3 아들 녀석이 이상한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뭔데 왜? 니도 변기 쓸라고? 너의 동생이 막히게 했다. 보고만 있지 말고 니도 도와봐라. 아들내미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밖을 뛰쳐나갔다. 쟤 왜 저러노? 해석: 딸이 살이 갑자기 찌고 학교를 안 가고 사춘기라고 했다. 딸은 임신을 했고 변기로 처리하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중학생인 나는 놀토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며 폰을 만지고 있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친척을 만나러 가서 할 짓도 없고 심심해서 방에서 폰으로 레이디버그를 하다가 신기록을 세우는 중에 전화가 와서 언짢은 채로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길래 다시 한번 물었다. 누구세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뭐지 싶고 말이 없길래 발신 번호를 확인했는데 숨이 턱 막혀왔다. 해석: 발신 번호는 우리 집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쟁이 끝난 후 히로시마에 황폐함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한 노파가 젊은이에게 부탁을 하러 나왔다. 노파는 자신이 쓴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젊은이, 부탁이 하나 있네. 무엇입니까, 어르신? 이 편지를 애인의 현에 갖다 주면 안 되겠나? 그 시점에서는 원자폭탄으로 인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우체부나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노파의 간절한 부탁에 굴복했다. 노파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덧붙였다. 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읽지 말아주게.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하고 길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지고 한 숙박집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다. 무료한 젊은이는 노인이 준 편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다. 편지를 읽은 젊은이는 편지를 찢어버리며 자기가 가던 길로 가버렸다. 해석: 그 편지에 써 있었던 내용은 내가 보내는 마지막 보기일세. 다섯 번째 이야기. 갓난아기를 키우며 혼자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힘겹게 살고 있던 그녀에게 갑자기 애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녀와의 아버지는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무언가를 주제로 매우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애 아버지는 곧 그곳을 떠났고 잠시 후 그녀도 애 아버지를 쫓아가 따지려고 집을 나갔다. 그 후 한동안 별일 없이 잠잠했다. 집주인은 얼마 후 그녀가 살던 방 안에 아무도 없고 까만색 인형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썰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매일매일 누가 있나 없나 싶어 그 방을 보았지만 항상 그대로였다. 방세를 낼 때가 되어도 아무도 없자 집주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자 까만색 인형이 갑자기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듯 하였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석: 까만색 인형이란 것은 혼자 방 안에 갇혀 굶어 죽은 갓난아기의 시체에 파리와 바퀴벌레 떼가 까맣게 뒤덮여 있는 것이었다. 6번째 이야기. 한 덥고 어두운 밤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그의 몸은 누군가와 싸운 듯한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반신에는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왼쪽 손은 손으로 저지한 듯한 손자국으로 된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웃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른쪽 눈은 파헤쳐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손 손톱에는 그의 피가 담겨 있었다. 해석, 즉 자살한 것 같지만 자살한 게 아니다. 그의 왼쪽 몸이 오른쪽 몸을 공격한 것이었다. 이 증상을 외계인 손증후군이라고 한다. 7번째 이야기. 한 경비 아저씨가 평화로운 공원을 지키고 있는데 그의 눈에 띈 이상한 소녀가 매일같이 공원에 나와 있었다. 이 소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멍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모습은 일반적인 놀이를 즐기는 어린 아이들과는 달랐다. 경비 아저씨는 이 소녀에게 호기심을 느껴 어느 날 가까이 다가가 질문했다. 왜 항상 가만히 땅을 쳐다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니? 아저씨의 호기심에 대답한 소녀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더욱 기이한 말이었다. 흙이 무거워. 아저씨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흙이 무거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다시 땅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소녀의 이상한 대답에 궁금증을 키워가며 며칠간 계속해서 소녀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는 공원 근처에 흙으로 덮인 작은 구덩이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아저씨는 구덩이를 파내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흙을 파내자 공원 땅 속에 어린아이의 시체가 묻혀 있었다. 소녀의 눈은 아련하게 빛나면서 아저씨를 향해 웃음을 지었다. 해석: 어린아이의 시체는 땅 속에 묻혀 흙이 무겁다고 말한 소녀였다. 마지막 이야기. 한 여자가 어둡고 조용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뒤에서 두 남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발을 빨리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로 들어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어둠에 가려진 남자 한 명이 나타나며 말했다.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여자는 놀람과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남자는 여자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여자는 못 믿었지만 사라진 다른 한 명이 신경 쓰여 이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친절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자는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며 수다를 떨면서 집 앞까지 도착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아쉬웠다면 윗구멍으로 남자가 갔는지 살펴보았다. 그때 여자의 눈앞에는 새까만 광경만 보였다. 해석: 남자도 대문 윗구멍으로 여자 집안을 훔쳐보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랑 단 둘이서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던 나는 깊은 밤중에 차를 산길로 끌고 들어갔다. 아파트 뒷산 산등성이에 있는 길이었는데도 밤이 되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이었다. 그런데
차를 세웠을 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나는가 하면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 하기도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좌우를 두리번거려보니 차창에 맨발로 서 있는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의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창에 바짝 갖다 대고 그 하얀 얼굴은 기괴한 표정으로 차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입으로 차창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순간 나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차를 돌려 도망쳐 나왔다. 이튿날 텔레비전 아침 뉴스에서 나는 뉴스 내용을 보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실종되었던 여자아이가 오늘 새벽 산속에서 유괴범에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해석: 유괴범에게서 도망친 여자아이를 지나쳐서 결국 아이가 죽음. 두 번째 이야기. 여자는 피곤한 몸을 이불 속에 파묻고 알바에서의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딱딱 하는 소리가 여자의 평온한 순간을 깨어버렸습니다. 동생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쳤지만 답이 없어 여자는 분노하면서도 불편한 기분을 갖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더욱 강렬해졌고 동생에게 따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여자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상태에서 여자는 무력하게 눈을 감은 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딱 하는 소리는 이제 귀 옆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갑자기 그 소리는 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여자는 조용해진 소리에 슬며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습함과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딱 손으로 치는 소리가 아닌 입으로 내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 후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해석: 여자가 눈을 떴을 땐 그것의 입속이었다. 딱 소리와 함께 여자는 그것에게 삼켜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예술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노력하며 촉망받는 아이돌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일치인과도 같이 어느 날 그녀는 암에 걸렸다. 죽음이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고 고통과 불안이 그녀의 삶을 씌워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절망에 휩싸인 어머니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한 장 써주었다. 대신 딸 아이가 춤을 추게 된다면 절대로 사진을 찍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서둘러 딸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은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병으로 인해 쇠약한 몸이 어색한 동작을 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그 딸의 노래와 춤으로 인해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무당이 경고했던 말을 잊고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나 딸은 픽 쓰러지더니 팔이 꺾인 채로 뒤집어져서 노래를 하며 나한테 다가왔다. 하지만 딸이 가까워질수록 노랫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로 들렸고 천장에서 무언가에 당겨지고 있는 게 보였다. 눈앞까지 딸이 다가왔을 때 딸이 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왜 그랬어? 너무 놀라 기절했는지 방안이 환해져 있었고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었다. 오열하며 손에 쥐고 있던 폰을 확인하고 어머니는 경악을 했다. 해석: 사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 평범한 가족의 아이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부모는 아이를 절망적으로 찾았다. 주변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고 마침내 경찰조차도 더 이상의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님은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유능한 탐정을 만났고 그 탐정은 아이를 찾았다고 부모에게 연락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부모에게 보여줬다. 아이의 부모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 사진은 뭐죠? 아이는요? 탐정은 피식 웃으며 사진을 보면서 얘기했다. 이 사진은 아이가 방문했던 곳, 아이가 먹은 음식, 그리고 눈으로 봤던 곳입니다. 탐정의 말에 기뻐하는 부모는 그에게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탐정은 다시 한번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는 10초간 얼빠진 표정을 짓더니 이내 쓰러져 오열했다. 해석, 아이는 이미 살해당했고 그 장기들은 적출당해서 세계 각국의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이식되어 흩어졌다는 뜻이었다. 5번째 이야기. 한 청년이 추운 겨울길을 걷다가 두 꼬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아이들은 나무 앞에서 맨날 춤추는 아저씨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야, 너 저기 나무 앞에 맨날 춤추는 아저씨 알아? 아, 그 아저씨? 나도 알아. 얼굴은 못 봤는데 맨날 나무 앞에서 춤추고 있던데. 청년은 얘기를 듣다가 아이들에게 추우니까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고는 가던 길을 마저 갔다. 며칠 뒤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청년은 다시 그 나무 앞을 지나가던 중 두 꼬마 아이를 만났다. 야, 그 아저씨 오늘도 춤추던데. 크크크 봤어? 개웃김. 아이들은 오늘도 아저씨가 춤추고 있다고 얘기했다. 결국 청년은 궁금증에 휩싸여 나무 앞으로 가보았다. 멀리서 나무 앞에 춤추는 아저씨를 발견한 청년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아저씨는 추위에 떨면서도 춤을 추고 있었다. 청년은 미친 듯한 풍경에 혼란스러워하다가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는 순간 입을 못 다물었다. 해서 그 남자는 춤추는 게 아니라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남자가 목매단 게 아니라 춤추는 것이라 오해했고 바람에 시체가 흔들렸던 것이다. 6번째 이야기. 비가 내리는 주말밤, 어느 여자가 비도 오고 해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콩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의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두 번째로 들리는 콩 소리 때문에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임을 깨달았고 밖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콩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경비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경비실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제가 혼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두려운 예감이 심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당신 전화기 끊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해석. 전화가 2번 끊겼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집안에서 다른 전화기를 하나 또 들고 있었다는 얘기다. 마지막 이야기. 유칼이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유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유칼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기엔 무리였던지라 결국 유칼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유칼이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유카리에게 자그마한 부적 주머니를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유카리, 이제 너는 앞으로 혼자가 될 거야.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부적 주머니를 열어보렴.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마저 유카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유카리는 결국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유카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유카리는 어머니가 준 부적 주머니를 가방에 항상 매달고 다녔다. 그것을 본 같은 반 짓궂은 남자아이가 유카리의 부적 주머니를 빼서 장난을 쳤다. 촌스럽게 왜 이런 걸 들고 다니냐? 안 돼. 그건 우리 엄마의 유품이란 말이야. 돌려줘.
그 말에 남자아이는 잠시 흠칫했지만 곧 다시 유카리를 놀려댔다. 대체 이 부적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안 돼. 열어보지 마. 남자아이는 유카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부적 주머니 안에는 자그마한 쪽지가 들어있었다. 남자아이가 그 쪽지를 피더니 이내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유카리는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쪽지를 빼앗아 그것을 읽어보았다. 그 쪽지에는 분명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죽어. 해석. 부적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극단적인 순간 삶을 그만 포기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 월요일 저녁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때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아내는 잠에서 깼다. 아내는 당황한 채로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남편이 서 있었다. 열쇠를 두고 왔나 싶었지만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남편이 꿈에서 말했던 경고를 떠올렸다. 아내는 생각 끝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아내는 단호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문을 부수듯이 치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아내는 경찰서에 서둘러 전화했다. 아내는 숨이 막혀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간 그 순간 아내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해석. 남편의 목이 베어져 머리만 나뒹굴고 있었다. 강도는 남편의 머리를 들고 연기를 한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직이야. 나는 아내를 향해 불만을 내뱉었다. 여자들은 왜 이리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걸까? 이제 곧 끝나. 서두르지 마. 미사코야, 왜 이렇게 요란이니?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히 난 성격이 급하다. 기다리다 지쳐서 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느새 딸이 조용해졌다.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놀라시지 않으실까? 손녀를 보시자마자 싱글벙글 하실 거야. 아내가 내 목 주위를 가지런하게 해주었다. 목이 약간 조이는 것 같아. 사랑해. 뭐야, 갑자기. 왜 부부잖아? 아내는 시선을 내리며 수줍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말 몇 년 만일까.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갈까? 우린 발 밑에 놓인 의자를 찾다. 해석. 딸아이를 두고 부부는 동반 자탈을 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이 서린 저녁, 푸른 공원은 한 아이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 아이는 무심하게도 흙장난에 빠져들어 계속 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어두워졌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싫어. 계속 흙장난 하고 싶어. 바쁘기 때문에 안 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제 곧 어두워져요.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흙장난했잖아. 어머니는 아이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 순간 공원의 분위기가 어둡고 차가워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라, 봤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장난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아이의 어머니는 웃음이 갑자기 바뀌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더는 웃지 않았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속삭였다. 왜? 흙장난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 해석. 아이의 엄마가 아빠를 죽여 흙에 묻었고 오늘 밤에 아이도 죽여 흙에 묻는다는 뜻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독서실에서 공부를 끝낸 뒤 꼭두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 쿵소리가 나더니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집에는 엄마밖에 없어서 걱정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엄마와 세키로 맞춘 휴대폰 열쇠고리가 미끄러지듯 땅에 떨어졌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해 집으로 뛰어갔다. 도착한 집은 조용하게 텅 비어 있었다. 집불을 꺼져 있었고 멀리서 엄마가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쿵소리 나면서 전화가 끊기던데. 휴대폰을 떨어뜨리면서 배터리가 분리됐었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서 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내 휴대폰 어디 뒀어? 무슨 소리야? 어제 새벽에 엄마랑 통화할 때 폰 들고 있었잖아.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찡그러졌다. 뭔 소리야? 새벽 언제? 어제 일찍 잠들었는데.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농담하지 마. 장난치는 거지? 얘가 아침부터 장난은 얼어 죽을. 손을 떨면서 나는 엄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내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다. 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의 폰은 내 침대 베개 밑에 있었다. 엄마가 폰 여기에 뒀어? 라며 내가 말하자 엄마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너가 어젯밤에 엄마 폰 필요하다며 가져갔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죽을 듯이 몸 전체를 감쌌다. 해석 엄마는 일찍 잠들어 새벽에 딸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벽에 딸과 통화를 한 엄마는 누구며 엄마의 폰을 가져간 딸은 누구였을까? 5번째 이야기. 한 연인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비는 점점 거세져 갔고 안개가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별장에서 휴식을 취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비가 더욱 강해지는 가운데 여자친구는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심하게 다쳐버렸다.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제외한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을 데리러 간다며 산을 내려갔다. 그녀는 혼자 산속에 남게 되었고 어두워진 산에서는 더욱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갔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를 제외한 그의 친구들만이 돌아왔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행방을 묻자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람을 찾으러 가다가 그 녀석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말에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눈물을 멈추질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남자친구의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말렸다. 안 돼. 가지 마. 분명 귀신일 거야.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만신창이가 된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달아났다. 여자친구는 당황스러웠지만 따라 뛰었다. 뒤돌아보니 별장에서 나온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이 그 둘을 쫓아오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더욱 빠르게 달렸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죽어. 여자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해석 남자친구는 친구들의 말처럼 절벽에 떨어져 사망했고 귀신이 되어 여자친구를 찾아와 절벽으로 떨어뜨렸다. 6번째 이야기. 한 여고생이 야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피곤해져서 욕실에 불도 안 켜고 얼굴만 씻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새벽 1시 56분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간 여고생은 피로한 몸을 달래기 위해 뜨거운 물을 기다리지 않고 찬물로 바로 씻으려고 세면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고생은 불을 켜고 확인하려는 찰나 자기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차 싶었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석, 누군가 수도꼭지를 손으로 막고 있어서 수압의 옷이 젖고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 집에 한 꼬마가 혼자 있었다. 그러던 중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꼬마야, 혹시 너네 엄마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엄마는 장보고 오는 도중 괴한에게 죽었다. 그럼 혹시 너네 아빠 있니? 아빠는 집에 오던 길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다인의 집이니? 아니요. 아닌데요. 그래. 착각했구나. 미안. 해석. 그 아저씨는 사실 그 꼬마네 가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집을 착각해서 꼬마의 부모를 죽인 것이다.